1963년 봄, 김포공항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35의 나이,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 그가 바로 이휘서였습니다. 이휘서 박사님 맞으십니까? 공항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던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과학기술처 소속이라는 중년 남성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명함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휘서는 짐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MIT에서 가져온 연구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공항을 빠져나가는 길, 이휘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그가 떠날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은 여전했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 뒤편에는 뭔가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 귀국하신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운전석 옆에 앉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휘서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그는 기대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해외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조국이 과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고 MIT에서 핵물리학 연구로 국제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휘서. 그의 논문 중성자 반응 단면적의 비선형 모델링은 당시 물리학계에 작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미 교수직 제안을 여러 번 받았고 최소 2개 이상의 노벨상 후보 명단에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는 평가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조국에서 온 편지들은 달랐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조국의 발전을 위해 돌아와달라는 추상적인 문구들 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환경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산도 설비도 연구진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배정된 연구실은 좁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실, 낡은 책상 2개와 칠판 하나. 이휘서는 MIT에서 사용하던 최첨단 실험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최신 분광기부터 계산기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구를 하라는 겁니까? 안내를 맡았던 행정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말이죠. 박사님께서 좋은 성과를 내시면 자연히 지원도 늘어날 겁니다. 성과를 내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를 얻으려면 먼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휘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첫 교수 회의는 더 참담했습니다. 이 박사님, 미국에서 오셨다고 해서 여기서도 같은 대우를 받을 거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학과장의 말투에는 묘한 적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연구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연구요?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학생들이나 잘 가르치시면 됩니다. 논문은 천천히 쓰시고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다른 교수들은 침묵했습니다.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습니다.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젊은 과학자. 그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학과의 연구비 배분은 연공서열에 따릅니다. 이 박사님은 신임이시니? 올해는 어렵겠습니다. 연구비 담당 교수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년에는요? 그때 가봐야죠. 이휘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배고파 보였습니다. 물리학이 아니라 밥에 배고픈 얼굴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교과서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휘서는 자비로 영문 교재를 구입해 나눠줬지만 영어를 읽을 수 있는 학생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배우면 취직이 됩니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리학은 취직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배웁니까? 이휘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인류의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대답이 배고픈 청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병원은 서울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휘서는 3층 병실로 향했습니다. 휘서야.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구나. 밥은 먹었니? 언제나처럼 어머니는 당신 걱정보다 아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늙으면 다들 이렇게 되는 게지. 너무 걱정 마라.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폐결핵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당장 큰 수술이 필요했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대략 얼마나 듭니까? 3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당시 대학 조교수 월급이 2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휘서에게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저축도 귀국 준비와 이사 비용으로 거의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달 안에는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이휘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천재라는 칭호가 무슨 소용입니까? 어머니 한 분 수술비도 마련하지 못하는데. 그날 밤 연구실에서 논문을 읽고 있던 이휘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휘서 교수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내일 오전 10시 중앙청 별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휘서는 중앙청으로 향했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위압적이었습니다. 별관으로 안내받아 들어간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양복은 단정했지만 표정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중앙정보부 과학기술 담당관 최석현입니다. 명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밝혔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겁니까? 이 박사님의 연구 경력을 봤습니다. 대단하시더군요. 특히 중성자 거동에 관한 논문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건 아니실 텐데요. 최석현은 잠시 이휘서를 바라봤습니다.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박사님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류를 결정하신 후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류를 결정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휘서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럼 거절하겠습니다. 내용도 모르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최석현은 의외로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락병원에 입원 중이신 어머니의 수술 비용은 마련하셨습니까? 이휘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협박이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최석현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합당한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족 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연구를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휘서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최석현은 명함 대신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이휘서는 사흘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내용도 모르는 국가 프로젝트. 중앙정보부가 직접 나서는 비밀 연구. 좋은 일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휘서야, 너무 억지로 무리하지 마라. 내 병은 내 팔자다. 병문안을 갈 때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침하실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이휘서는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수화기 넘어 최석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어머니의 수술비는 선지급입니다. 둘째, 프로젝트 내용이 제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안 되면 거절입니다.
긴 침묵 끝에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논의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다시 만나시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만난 최석현은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내일 진행됩니다. 비용은 전액 처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상부와 논의한 결과 일정 부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프로젝트 기밀 유지 서약은 하셔야 합니다. 기밀 유지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전출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쪽짜리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위서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십시오. 서류는 두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문구들은 무거웠습니다. 국가기밀, 종신비밀 유지, 위반 시 처벌.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본 프로젝트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자발적. 이위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선택입니까? 하지만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최석현이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박사님. 이제부터 박사님은 프로젝트 단군의 일원입니다. 단군이요? 우리 민족의 시조 이름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최석현의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념이 어려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건 현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일주일 후 출발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도에도 없는 곳입니다. 1963년 5월 15일 새벽. 이휘서는 서울역 뒤편의 허름한 여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대학교에는 특별 연구 과제로 인한 휴직이라는 명목의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5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여관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휘서 박사님이십니까?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은 가방 하나뿐입니까?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그곳에는 다 있습니다. 출발하시죠. 차는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아직 건설 중이었기에 국도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논밭과 산이 이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휘서가 물었지만 운전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 좌석에 앉은 또 다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곧 아실 겁니다. 좀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길이 멉니다. 그 말대로 길은 멀었습니다. 대전을 지나고 대구를 지나고 부산 방향이 아닌 동쪽으로 꺾어졌습니다. 점심때쯤 차는 어느 작은 읍내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차를 바꿉니다. 검문소 같은 곳을 지나자 대기하고 있던 군용 트럭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민간 차량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트럭 뒤편 덮개 안에는 이미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표정은 긴장돼 있었습니다. 처음입니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왔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말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짐들이 흔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검문입니다. 신분증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밖에서 확인한 것은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받은 출입증이었습니다. 이휘서의 것에는 이름 대신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구원 A-17. 통과하십시오. 다시 1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쳐진 넓은 부지.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 안쪽에 여러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회색 콘크리트였습니다. 창문은 작고 높은 곳에만 있었습니다. 연구동은 저쪽입니다. 숙소는 그 옆 건물이고요. 안내를 맡은 군인이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일절 금지입니다. 우편물은 검열을 거쳐 일주일에 한 번 발송됩니다.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면회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감옥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연구원 A-17님.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는 순간 이휘선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었습니다. 숙소는 4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사물함 하나. 창문은 있었지만 쇠창살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기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오전 6시. 식당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휘서에게도 같은 가운이 지급됐습니다. 가슴에는 번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A-17. 신입이십니까?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번호표에는 B-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떤 분야십니까? 핵물리입니다. 그럼 어동이시겠군요. 저는 화학 쪽입니다. 비동이죠. 여기 사람이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여 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동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거든요. 서로 교류는 안 됩니까? B-3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각 동의 연구 내용은 기밀입니다. 하지만 식당에서는 가끔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감시가 심합니까? 생각보다 더 심합니다. 실제로 식당 구석구석에는 검은색 카메라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이휘선은 연구동 대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동 소속이었습니다. 모두들 모였군요. 문이 열리고 최석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군복을 입은 장성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프로젝트 단군의 총책임자이신 김영구 장군입니다. 김영구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모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김영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북에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적이 있고 남에서는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보호자는 없습니다. 그는 칠판에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보십시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모두 강대국들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자국의 생존을 보장받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힘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휘선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핵무기 개발 말입니까? 이휘서가 물었습니다. 김영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핵 억지력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국제조약은 어떻게 하십니까? NPT에 가입하면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생각도 없습니다. 최석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요구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5년 안에 작동 가능한 핵분열 장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5년이요? 한 연구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미국도 소련도 그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원도 기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김영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중국도 해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휘선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명령이었습니다. 혹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번호표에는 A-2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하려고 물리학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하려고 공부했습니까? 진리를 탐구하려고요. 진리? 김영구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리는 힘 있는 자가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우리의 진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A-23 연구원,
최석현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이미 서명하셨습니다. 기밀 유지 서약서에 이제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본 것, 들은 것을 아는 사람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여기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 5년 동안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A-23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거십시오. 김영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단 소송 과정에서 기밀을 누설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죠?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이휘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는 군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갔습니다. 순찰이었습니다. 5년. 어쩌면 그 이상.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MIT에서 함께 연구하던 동료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자유롭게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발표하고 토론을 즐기고 있겠죠. 그런데 자신은 지도에도 없는 곳에서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죽음의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어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휘선은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발,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제 아이가 아픕니다. 규정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출은 불가합니다. 아이가 아픈데 그게 특별한 사유가 아닙니까? 병원비는 지원됩니다. 부인께서 데려가시면 됩니다. 제가 보고 싶어 합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어동은 다시 3개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론팀, 실험팀, 공학팀. 이휘선은 이론팀의 책임자로 배정됐습니다. 팀원은 모두 7명입니다. 최석현이 명단을 건넸습니다. 배경 조사는 끝났고 모두 신뢰할 만합니다. 신뢰라는 게 뭡니까?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사상적으로도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사상이요? 좌익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배제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이휘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학에 무슨 좌익 우익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했습니다. 연구실은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계산기, 도면, 테이블, 참고 문헌들. 미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교과서들도 보였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구한 겁니까?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최석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들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휘서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우라늄-235 또는 플루토늄-239를 임계질량 이상으로 압축하여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라늄 농축입니다.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천연 우라늄에서 U-235는 0.7%밖에 안 됩니다. 이걸 90% 이상으로 농축하려면 원심 분리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플루토늄 경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팀원이 물었습니다. 원자로가 필요합니다. U-238의 중성자를 조사해서 Fu-239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원자로가 있습니까? 연구용 원자로가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출력이 낮습니다. 그럼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립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휘서와 팀원들은 기초이론 정립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연구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이 논문을 봐야 합니다. 로스알라모스에서 나온 최신 연구입니다. 이휘서가 요청했지만 최석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논문은 기밀입니다.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우리가 다시 맨 땅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연구의 일부입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반쪽만 주어졌습니다. 외부와의 교류는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심지어 팀 간의 정보 공유도 제한됐습니다. 비동에서는 화학 분리 연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쪽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는 제가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안상 불가능합니다. 이휘서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과학은 자유로운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분절돼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계였습니다. 연구 방향은 과학자가 아닌 군 장성들이 결정했습니다. 이론팀은 포신형 설계에 집중하십시오. 김영구 장군의 지시였습니다. 장군님, 포신형은 비효율적입니다. 우라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내폭형이? 내폭형은 기술적으로 복잡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무리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훨씬 좋습니다. 성능보다 확실성입니다. 5년 안에 작동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라늄 농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신형은 고농축 우라늄이 대량으로. 그건 비동과 시동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론팀은 설계에만 집중하십시오. 이휘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과학적 논리보다 권위가 우선이었습니다. 시설 내의 일상은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오전 6시 기상, 오전 6시 30분 조례, 오전 7시 아침 식사,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구,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자유시간, 오후 10시 소등. 자유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유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숙소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모든 책은 사전 검열을 거쳤습니다. 편지를 쓸 수는 있었지만 발송 전에 모두 읽혔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휘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검열관이 봉투를 뜯어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됩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매일 힘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는 부분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한 언급은 불가합니다. 연구 내용이 아니라 힘들다는 제 감정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가족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라는 무의미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우편물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는 검은 줄로 가득했습니다. 검열로 삭제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보안상 필요한 조치입니다. 식당에서의 대화도 감시됐습니다. 구석구석의 카메라들은 항상 작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화하던 연구원들도 점차 입을 닫았습니다. 무슨 말이 문제가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A-23이 어디 갔습니까? 어느 날 아침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일주일째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배치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왜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첫날 회의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던 그 젊은 연구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연구진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라늄 농축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휘서가 원래 보고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원심 분리기로는 목표 농축도 달성까지 최소 7년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영구가 물었습니다. 원심 분리기를 증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플루토늄 경로도 병행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박사, 최석현이 경고조로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찾는 것이 연구원의 역할입니다. 기적을 바라시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기적이라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휘서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마술사가 아닙니다. 물리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영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박사님, 불만이 있으십니까? 불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보내주신다면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실 텐데요. 둘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석현이 중재했습니다. 이 박사님,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나눕시다. 복도로 나온 이위서에게 최석현이 말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감옥입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석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 박사님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천재라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협박입니까? 충고입니다. 그날 이후 이위서는 의도적으로 고립됐습니다. 팀 회의에서 그의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필요한 자료 요청은 거부됐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도 다른 연구원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왜 말을 안 거십니까? 이위서가 B-3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눈에 띄신 겁니다. 눈에 띄면 안 됩니까? 여기서는 안 됩니다. B-3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위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판 위에 음식은 식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다른 연구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와는 관계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밤, 이위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MIT에서 연구하던 시절, 그는 그 별들을 보며 우주의 신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땅속에 갇혀서 죽음의 무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인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강요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온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검열로 반쯤 지워진 글씨들. 그래도 한 문장은 남아 있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길 바란다. 이위서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옳은 일. 그게 무엇일까요? 국가를 위한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인류를 위한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는 대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신다면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